안녕하십니까. 충신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입니다. 이번 주제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고령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첫 번째로는 저출산에 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사회에 관한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일까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D라는 스위스의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는 전 세계의 국가 경쟁력을 매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2022년 6월에 발표를 하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해에 걸친 걸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23위였습니다. 65개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경쟁력 순위가 2022, 2023, 즉 작년의 경우에는 2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하락했는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상위에 있거나 훨씬 우리나라를 앞서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죠. 과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부문별로 쭉 보면 여러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뭐 국가 부문이 있고 기업 부문이 있고 경제 부문이 있고 기타 사회 부문이 있는데, 기타 사회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두 가지가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증가율 하락이라는 것이 낮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노년 부양비라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부터 64세 인구가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를 몇 명이나 책임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일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다. 12명 정도에서 14명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2020년에 이미 시작된 인구의 자연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사망자 수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니까 신생아 수가 작아지니까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것이 국가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인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어 있냐면 출생, 유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릅니다. 결국 출생자 수가 작다는 것은 10년 정도 후에 유소년 인구가 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약 5년에서 8년 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산율이 낮으면 장래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과거에
굉장히 베이비 붐 시대, 즉 베이비 부머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면 고령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 세계가 겪는 것이지만 과학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평균 수명 자체가 증가합니다. 평균 수명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은 65세 이상 인구들이 증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생자 수가 줄면 미래 반드시 노령자를 부양해야 될 비중이 생산 가능 인구에게 더 많이 지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뜻 그러면 그 노년층이 많다는 게 짐이겠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출생률이 높아서 많은 인구가 가졌다는 얘기는 그 많은 인구가 똑같은 궤적을 거쳐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장이 굉장히 빨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즉 노령층이 과거에 생산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발전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얘기이므로 좀 전에 얘기했던 노인층이 많은 것이 우리나라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칫 오해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하락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였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는 저출산이라는 것 때문에 생겼다. 라는 것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고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서 첫 번째로서 저출산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 이전에 과연 우리 국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국가에서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저고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해서 저고위라고 이제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2006년부터 실시를 해서 올해는 5개년 계획 중 네 번째인 계획 기간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4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계획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걸로 대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명하지 못했다.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는 통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라는 것이 언제였느냐? 1982년이었습니다. 1982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이었는데 합계 출산율 2.1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었을 때 인구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2.1명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 즉 2022년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78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0.78명이라는 소식을 들은 미국의 법학자, 유명한 법학자, 여성인데요. 이 양반이 대한민국은 망했네요. 와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중에. 0.78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구 절벽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Demographic Cliff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구가 절벽에 도달해서 밑으로 뚝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2070년의 경우에 우리나라 인구가 약 3천만 명으로 줄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5,100만 명 정도인데 2023년인 올해로부터 약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수를 3천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좁다 이거죠. 우리나라 현재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 인구를 줄이고 그래서 생활하는 것을 최소화하면 자연 환경도 유지 보존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3,000에서 3,5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최적 인구라고 합니다. 물론 남북한을 따지면 좀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0.78명인데 올해는 2023년에는 0.70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내년 2024년부터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저출산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되느냐? 인구의 자연 감소뿐만 아니라 지방의 많은 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끔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작년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이 0.5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넘었던 게 올해 작년의 경우에 950만 명으로 줄었어요. 지금 현재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동네, 유일하진 않습니다. 세종 같은 데도 막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도시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의 지역별로 합계 출산율이 0.5명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소멸 가능한 지역이 되겠죠. 이 지방이 소멸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결국 국가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출산을 깨야 됩니다. 2006년부터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나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25년까지 예상된 예산 중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280조가 조금 넘습니다. 일부에서는 300조라고 합니다. 특별 예산까지 하면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통계를 낸 거에 의하면 280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 열심히 돈을 썼는데 왜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급기야 0.78명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책이 실효가 없다는 것을 아주 웅변으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책을 보면 맨 처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2차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출산 장려 정책을 무지하게 썼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엄청 썼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일반적인 이야기, 그 얘기를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만혼,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비혼,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혼과 비혼이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증가하게 했던 시절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출산 장려를 해도 늦게 결혼하는 분들이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을 것이고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1982년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가임 여성 수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출산을 많이 하세요라는 것은 사실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공연불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3차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1.5명대, 즉 IMF 죄송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가 그 목표를 포기합니다. 안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1명 이상으로 해보자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보자. 즉 만혼이나 비혼을 결혼하고자 하는 것, 결혼해서 득을 보는 걸로 바꿔보자 해서 뭐 주택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왜 자꾸 줄었을까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바뀐 것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따 아시죠? 학생들이 특정한 친구를 배제시켜서 외톨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다음에 학교 폭력, 뭐 셔틀, 빵 셔틀, 뭐 우유 셔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그다음에 각종 위험의 증가, 납치라든지 각종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녀가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내 자녀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다 손치더라도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부는 똑같은 정책을 똑같이 했던 거죠. 출산 장려금이 얼마요? 내가 조산원에 들어가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죠.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까지 보조를 해줄 것이고 2세까지는 뭐 어느 정도까지 병원비를 뭐 없애주고 면세를 해주고 감세를 해주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애를 낳으려고 할까요?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결혼기관에서 결혼정보기관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출산을 많이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결혼정보기관들이 한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결혼 전까지 연애 기간 동안도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날 경우에는 정보도 주고 비용도 절감하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 좀 해달라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해달라.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학력 철폐 같은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대학들이 사용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 인재로 뽑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역 할당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만 저기 울릉도에 있는 고등학생들, 울릉도에 고등학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아주 특정한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에 서울대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1명, 2명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서울대를 탁 들어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서울대 다니다 보면 서울대를 졸업하겠죠. 뭐 스카이라고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 졸업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자기 출신 지역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를 나오건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서 근무를 하느냐? 수도권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지역 인재를 뽑아서 어떻게 했느냐? 수도권 인구만 증가시키는 것이고 결국 그 학생이 머물렀던 그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사회적인 문제이고
맞벌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와요?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그것뿐만이 아니죠.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애들을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재직 중에 마지막으로 이 결혼 비용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2020년이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여학생의 경우에 총 비용이 얼마가 드냐? 약 3억이 들었어요. 남학생은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얼마가 드느냐? 약 1억 8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거 비용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딩크족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딩크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앞에 D는 W예요. I는 income, N은 no, K는 kid예요. 그러니까 double income, no kid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자 여자 두 명이 결혼해서 소득이 2배가 되더라도 애가 없는 게 no kid니까 애를 안 낳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혼 여성이 애를 낳아서 출산 휴가를 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 많은 출산한 기존의 직장인 여성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경적 단절을 겪어요. 경단녀라고 합니다. 즉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외국과는 전혀 다르죠.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이게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일이 나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죠.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런 걸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를 굉장히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요새 몇 명 이상 뭐 300인 이상 100명 이상 이런 데서는 출산에 대해서 전후로 해서 뭐 줘라, 남자에게도 줘라, 유급을 줘라,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돼 있지만 그걸 다 챙겨서 할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익을 받을 테니까. 불이익을 받으면 소송을 해서 그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 되는데 경제적 처벌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뭐 그 벌금 자체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여론 조사에서 설문에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정책을 내는 것은 아니니까요. 각 부서의 정책을 쭉 내면 그거를 뭘 하는 거냐? 자문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예산을 배정하거나 예산을 자체적으로 뭐 수립하거나 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뭐 올해부터는 예산권을 주기 위해서 뭐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늦어도 엄청 늦은 거죠. 그냥 말로만 했던 거죠. 전부 다 말로만. 거기에다가 280조 이상이었던 예산을 쭉 보면 그중에는 저출산 문제와 전혀 다 상관이 없는 항목들도 전부 다 저출산이라는 것에 포함시켜서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군인 중에 여성 군인도 있고 군무원 중에 여성 군무원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하게 되면 남자 비율이 워낙 높은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을 줬다고 그래서 과연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게 다 틀렸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첫 번째 문제가 프랑스에서 했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프랑스에서는 과거 자기네들이 지배했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 주로 아프리카입니다. 거기에서는 불어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어에 능통한 자, 그다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죠. 그리고 프랑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자유를 가장 최고의 으뜸으로 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색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또는 인종이라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아무런 불평등이 없으니까 급격히 이민과 이민자들이 굉장히 출산을 많이 해서 인구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1.5명 이상을 쭉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또 하나의 그 정책은 뭐냐면 애들을 0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즉 애들에 대한 0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매달 일정액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2명보다 3명, 3명보다 4명이면 더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애를 18세까지는 계속해서 부양비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부양에 드는 비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프랑스는 대학교 비용도 굉장히 쌉니다. 연 15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정도면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으니까 4년이니까 한 600만 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없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좋은 예가 있고요. 독일에서도 자녀를 낳으면 20세까지, 0세부터 20세까지 자녀 양육비를 또 국가가 프랑스보다 더 많이 1인당으로 보면 더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자녀 수당을 금액으로 딱 주는 것은 0세부터 2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 정부 들어서 금액을 급격히 늘렸을 뿐 과거에는 유명무실했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민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폴란드에서는 결혼을 하면 돈을 빌려줘요, 국가가. 또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를 위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빌린 돈을 서서히 줄여줘요. 그래서 2명 이상을 낳으면 빌린 돈 3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요. 그런 제도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습니다. 왜? 인구 절벽이 다음에 말씀드릴 고령 사회랑 완벽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추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직속 어떤 일정 그 자문기관, 자문기구로 둘 게 아니라 통계청이면 통계청, 질병청이면 질병청처럼 저출산 고령청, 고령사회청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일본에서도 그런 청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다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을 지방정부에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맞는 정책과 자체적으로 합당한 예산을
수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는 대로라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고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가 그럴듯하다, 타당하다라고 여기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